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스카 문화는 조선식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본 최초 통일 왕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스카 정권입니다. 아스카 정권이고, 아스카 정권은 6세기에서 7세기까지 아스카 지역이 어디냐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세워진 통일 왕조, 최초 통일 왕조를 아스카 정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스카 정권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정권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원전 4세기부터 AD 한 7세기까지의 한일 관계,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한일 관계의 결론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했을 때 야마토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이 야마토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여기 야마토란 지명이 많이 남아있어요. 야마토 무슨 역 뭐 이런 지명이 남아있고, 그런데 흔히 우리가 보면은 기내 지역, 기나이 지역 또는 이 지역이 오사카, 교토, 그 다음에 이 가와치, 야마토 나라. 야마토 지역은 현재 나라현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흔히 말하면 기내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내 지역에 있는 정권이 야마토 정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가면은 넓은 의미로 그것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면은 이 야마토 지역은 이 오사카 동쪽, 그 다음에 약간 남쪽으로 이 지역이 야마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지역의 한반도 쪽으로 쭉 오는 이 지역은 가와치 지역이랍니다. 이걸 야마토 지역과 가와치 지역을 나눠서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야마토 지역의 어쨌든 상황을 살펴보면은 5세기 때까지는 야마토 지역에 이 가츠라기 지역이 있고 미와야마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보면은 이 가츠라기 지역에 있어서는 백제 계열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5세기 초중반까지. 그 다음에 이 동쪽 지역에서는 신라 계통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신라 계통의 소국.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 두 세력의 성격을, 왜냐면은, 이게 이제 5세기 초까지의 야마토 지역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일본 학계에서는 지금, AD 2세기, 3세기에서부터 야마토 지역이 일본, 에서의 어쨌든 발전의 중심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마토 지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본의 지금 전방 후원부의 시초적인 고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야마토 지역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지금 초기적 묘를 많이 지금 최초의 전방 후원부라고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부터 전방 후원분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지역을 살펴보면 5세기 초까지는 사실상 이 후쿠오카 지역, 규슈 지역에 있는 그 묘들, 고분들보다는 더 우리가 후진이라는 표현은 좀 이게 표준말이 아니죠. 모자라다. 아니, 후진, 뒤떨어진. 이게 묘 형태가 좀 더 뒤떨어진 형태의 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5세기까지 그러면 야마토 세력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신라 백제가 있지만은
원주민 계열도 있을 것이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 두 세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그 호족들이 연합점고 있는데 호족 가운데는 백제 계열과 신라 계열 원주민 계통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백제 계열은 이 가스라기 세력과 신라는 미와야마 세력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고 5세기까지 야마토 세력의 두 무덤대들을 보면은 주술적 색채가 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본 그 초기 그 고분 문화식에 있어서 초기 형태는 이제 약간은 이제 주술적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면 후기에 가면 이제 주술적 색채가 극복되면서 기마용구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발전된 농기구들. 이게 그 당시 이제 5세기 말 6세기로 가면 이 주술적 색채의 그 유물들이 적어집니다. 거의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5세기 초까지는 주술적 색채가 강한 무덤대가 많았다. 이러한 무덤대 주인공들이 이 지역, 이 무덤 형식을 보면은 이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전체 일본을 통합하고 통일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될 수 있겠느냐? 강력한 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5세기 후반기에 와서 이 가스라기 고을과 시키 고을 일대에서는 큰 무덤대가 축소가 여기가 시키 지역입니다. 갑자기 중단돼요. 5세기 중후반.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5세기 말형에 이 지역에 있어서 큰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변동이. 이게 뭐냐면은, 자, 정치적 변동이 뭔가 이걸 궁금증을 안고, 그러면 5세기 중역까지 아까 가와치 지역의 를 살펴보죠. 여기 보면은 사실상 이 가와치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은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전방호문 1위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5세기 후반기에 일본에 있어서는 여기 1위를 지금 일본 학계는 어떤 이제 꾀를 쓰느냐면은 여기가 사실상은 야마토 지역인데 이 전체를 야마토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가장 큰 그 전방 후원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방 후원분들은 5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기비 지역에 있던 두 스쿠리야마 고분이 있었잖아요. 전방 후원분. 스쿠리야마 고분 하나는 사이, 하나는 구이. 그 고분들은 5세기 중반이어서 여기서 5세기 초반에 전방 후원분이 가장 큰 규모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다뤘을 거예요. 이 가와치 지역에 있는 모주 무덤대에 있는 전방 후원분들은 최소한 5세기 후반기에서 6세기 초반이다. 그 말씀 드렸죠, 제가. 그런 것이 왜 시기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이런 점에서 그러하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초카야마 무덤대를 통해서 본 백제 속을 보면은 가와치 평야의 백제 계통의 소국 형성시키는 4세기 중엽경이다. 4세기 중엽경이고, 가시와라시 일대는 야외 문화식이 조선 이주민 집단이 진출한 곳인데, 백제 사람들의 진출을 증명해주는 이 이코마산 서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여기에 이제 이시가와 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야마토 강입니다. 야마토 강에서 이제 하나의 지리로 흘러내려온
그 강 옆에 있는 무덤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아스캅의 신사라는 게 있어요. 이 아스캅,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와치 평야 지역에 있는 아스캅의 신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카 정권이라는 것은 나라 분지 남쪽에 있는 정권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스카라는 지역이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두 군데에 있었냐? 이것은 원래 여기에 있는 이 세력들이 이게 이 아스캅의 신사를 중심해서 여기에 성덕태자릉이 있어요. 쇼토쿠 태자.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쇼토테카. 그 다음에 이제 다이시정. 이 지역에 그 당시 5세기 초중반에 있어서 가와치 지역에 있어서 정치적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아스캅의 신사, 여기를 누구를 모시는 신사냐? 곤지 왕이죠. 곤지가 백제 왕으로 됐잖아요. 여기다가 귀국해가지고 곤지대왕. 곤지는 백제 왕이 안 되고 문주 왕의 동생이었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문주왕의 동생이고, 그래서 여기 그 곤지를 모시는 이게 이제 신사가 아스캅의 신사죠. 곤지의 아들 동성왕이 나중에 백제로 건너가서 백제 왕이 된 거예요. 곤지가 간 게 아니고 곤지 아들이 백제로 가서 이제 동성왕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보면은 백제의 왕족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 이 지역의 세력을 장악하고 살았던 지역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 가와치 평야 지역에서 정치적 중심이 이거다. 그런 뒤에 또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아까 아스카 지역이 두 군데라는 것 자체는 5세기 중말에까지 여기가 이제 가와치 여기 백제 세력 여기에 이제 거점으로 삼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5세기 말 6세기 초 이때 이 세력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이동하기 전에는 이시가와 강 여기서 다마떼야마 무덤대, 뭐 여러 가지 곤다야마 무덤대 이런 게 있고, 아스카 센즈카, 이 센즈카라고 해서 이제 센즈라는 게 천이란 말이죠. 천총. 그러니까 아스카 천총이 있고 아스카의 신사가 있고, 이 지역이 성덕태자릉이 있고, 이제 가와치 평야 지역의 정치적 중심 지역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4세기, 5세기 중엽까지 가와치에 있어서는 백제 세력이 모든 것을 어쨌든, 물론 이 지역에도 신라계통, 가야계통,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사만계통도 아직 남아있어. 소국으로 사만계통. 그 다음에 신라계통 제가 말씀드렸나요? 다양한 세력들이 이 지역에 소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백제 칠지도와 모노노베를 통해서 온 백제 소국. 칠지도라는 게 지금 보면은 야마토 지역에 있는 이소노가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소노가미 신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근처. 신라소국. 신라소국. 그래서 분석하기는 이소노가미 신궁은 원래 그 신라 계통의 신사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신궁 그 자체는. 그런데 왜 여기에 백제의 후왕한테 보내는 칠지도가 있느냐? 원래는 신라 계통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칠지도는 모노노베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노노베는 원래 조선계통, 백제계통의 호족인데 백제계통이지만 이 지역에서 4세기 초중반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호족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왔던 소가 이런 세력보다는 앞에 있었던 건데 소가 세력이 이 지역에 왔을 때 모노노베 세력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노노베 세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5세기 말 6세기 초에 야마토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이동할 때 야마토 지역으로 갑니다. 그 갈 때 백제 칠지도를 가지고 가서 이순오감이 신궁을 장악하고 거기다가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하나 어쨌든 합리적 추론이지 명확한 입증된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증명된 거 아까 여기에 이제 신라계통 소국이 있었다는 건 증명이 되고 여기 이순오감의 신궁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백제 칠지도가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이제 합리적 해석할 때 원래 여기에 신라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백제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백제 세력이 신궁 후 주인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노노베는 야마토 정권에서 군사와 형벌을 맡은 세력이고 조선 백제계통 이주민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명과 문헌을 통해서 본 가와치 지역의 백제 소국인데 5세기 가와치 조선계통 세력은 신라, 외, 백제, 가라 등의 연합 형태였으나 6세기 이르러 백제가 크게 장성해서 백제판이 되었다. 근데 이렇게 왜 백제가 크게 장성했느냐? 그것은 이 소가씨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가씨. 소가씨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백제 475년인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로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으로부터 전쟁에서 패배돼가지고 목이 잘렸죠? 그래서 계로왕의 태자는 누구죠? 문주왕이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피난을 가면서 그때 같이 갔던 대신 중에 하나 목현만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제에는 목시, 팔대성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귀족이 이제 목현만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주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 세력들이 어디로 이제 정착하냐면 아까 곤지 이 지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가시로 거기서는 이제 행세하는데 일본 학계에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건 목현만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북쪽 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그 견해가 맞다고는 보는데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일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건 입증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전후 좌우 맥락 아까 곤지 아스카베 신사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470년 5세기 중말에 이쪽으로 간 세력인데 480년이 5세기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던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강력한 최신식의 군사 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세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이. 그래서 그 세력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와치 지역으로부터 이제 야마토 지역으로 동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들을 되게 보면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들은 질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 최고로 큰 전방 후원분이 5세기 말 6세기 초단 말이죠. 그러면 5세기 말 6세기 초에 가와치 지역에 굉장히 일본의 가장 큰 세력권이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 거의 동시적으로 그 야마토 지역으로 진출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 50년, 100년 있다 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유적 유물에 대한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50년, 100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백제판으로 된 것은 이런 한반도에서 백제 세력들이 최신의 어쨌든 기술과 군사적 능력을 가진 세력들이 일본으로 집단적으로 간다 이거죠. 가가지고 후위를 도모하고 그 중에서 아까 문주대왕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백제판으로 되었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와치 지역이에요. 가와치 지역. 이 사카이시 지역이 모주 무덤 때. 모주 무덤 때는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이 무슨 인덕천왕릉인가요? 예. 인덕천왕릉이 아까 이 별표 있는 게 인덕천왕릉이에요. 모주 무덤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후루이치 무덤 때입니다. 후루이치 무덤 때. 후루이치 무덤 때는 곤다야마 무덤. 그 두 번째 큰 무덤 있는 곤다야마 무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한 거 아스카미 신사에 있는 데죠. 그러니까 아스카 지역이죠. 그런 거고 여기에는 히가시 오사카 동대판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도 이제 조선인 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코노. 여기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이 지역들 보면 옛날 지명 보면 구다라라는 지명들이에요. 구다라라는 것 자체는 백제를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백제거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여기가 이제 조선인 거리가 되는 거죠. 거기 가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 옛날 그때도 이게 백제 세력들이 소국을 형성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거 모르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가와치, 나가노시 이 지역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 세력들이 소국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제 그래서 전부 다 그 지역에 보면은 구다라 강, 구다라 신사 뭐 이런 구다라는 지명이 계속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5세기 중역형 가와치 지역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다이센 고다야마 곤다야마이죠. 고다야마가 아니라 곤다야마 무덤의 축조 시기를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후루이치 무덤 때, 이게 후루이치 무덤 때고 여기서 가장 큰 게 곤다야마. 그 다음에 모주 무덤 때, 이게 가장 큰 것이, 가장 큰 무덤이 인덕천왕. 근데 실제로 인덕천왕이 아니에요. 그냥 붙인 거예요. 인덕천왕릉이 있는 거죠. 그러면 후루이치 무덤 때를 보면은 남북이 4km, 동서 3km. 19개의 전방후 뭔가 기타 원분 있고 방형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무덤 때인데 5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축조된 무덤 때고 후반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그런 무덤 때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이 모주 무덤 때의 인덕천왕릉 후루이치 무덤 때 곤다야마 무덤 때는 이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물론 그 묘 방향은 좀 반대지만은 이도가 일치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두 무덤대들을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같은 이도상에다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별자리 보고 했나 보다. 설계를 개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쪽 오는 중간에 이 중간에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럼 왜 끊겼느냐? 원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둘이 만나는 그런 데까지를 추구했었는데 끊겨버렸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시점에 있어서 여기에는 중심 세력들이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곤다야마 배총인 마루야마 구라츠카 이치노야마 무덤은 그러니까 이제 곤다야마 무덤은 배총이 2개가 있고
이치노야마 무덤의 배총이 가라비츠 야마 무덤, 나가모치 야마 무덤, 아리야마 무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냐하면 이 곤다야마 무덤 같은 큰 무덤들은 지금 발굴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굴되는 것들은 그 배총이라는 것 자체가 딸린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조성할 때 그와 연관된 신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든 것이 배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무덤들을 보면은 유물들은 모든 게 이제 조선적인 것이다. 조선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라든가, 일본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한반도 것을 보고 베낀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저자가 흙과 돌을 제외하고는 다 조선제거나 조선식이다. 그 나온 유물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자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만든 조선식 무덤이고 또 이 무덤의 주인들도 조선에서 건너간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냥 무덤이라는 것 자체는 그 무덤 주인공들의 뭔가 가치관과 신앙과 인연과 문화들을 그대로 담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제 물건으로 전부 다 그 묘를 채웠다면 이 조선에서 건너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데, 일본 학계에서는 조선에서 끌고 온 포로들이 또 조선에서 노획한 물건들을 거기다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 무덤을 만든 사람, 이 무덤을 만드는 것도 설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근데 무덤들을 보면은 이 전방 후원분들이 큰 무덤, 작은 무덤 하면 이 비율이 있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전방과 후원부는 어쨌든 비율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척도만 이렇게 10 이건 7 사이를 다른 것이지만 전부 다 이게 맞게 설계는 다 맞게 하나 설계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무덤을 축소를 해가지고 만든다 이거예요. 설계도 여러 종류 있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뚜렷한 설계에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조선에서 건너간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백제계통이에요. 이 사람 늘 무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모주 무덤 때 역시 마찬가지. 이 모주 무덤 때 역시 14기의 전방 후원분을 기본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이센 무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인덕천왕릉이라고 하는 다이센 무덤, 일본에서 최고로 큰 무덤이죠. 전방 중단에서 길쭉 상자 모양의 돌렬과 수혈시 석실이 발견됐다. 이게 왜 발견되었냐면 태풍으로 이게 뭔가 무너지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와서 유물이 나왔는데 그 유물이 지금 미국 보스턴 미술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유물들이 모두 조선제라는 거죠. 조선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축조 시기가 언제냐? 일본 학계에서는 5세기 초다. 그래서 전방 후원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최초 전방 후원분. 그러면 전방 후원분으로 가려면은 묘제가 횡혈식이거든요. 근데 횡혈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열계 횡혈식이라는 과도적 형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열식은 위에서 묘를 파는 거예요. 그죠? 묘 구덩이를 파는 거 위에서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관만 넣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묘실을 만들어야 돼요.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관 놓고 나중에 위에 덮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지붕 같은 거 만들어 덮는. 이게 이제 수열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횡혈식은 뭐냐면은 이제 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묘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횡혈식이에요. 그런데 수열계 횡혈식이라는 것 자체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먼저 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문을 내는 거야. 수열계 횡혈식. 그러면은 수열식에서 횡혈식으로 가는 과도적 형태가 수열계 횡혈식 무덤이에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 수열계 횡혈식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규슈 지역.
후쿠오카 지역. 이 지역에 로지 고분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최초의 수혈계 횡혈식 무덤이 이제 후쿠오카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전방 호분들이 초기 형태가 있고 점차적으로 아까 기비 지역, 그 다음에 야마토 지역, 기내 지역으로 전방 호분들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일본 학교가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면 후지노모리 무덤, 그러니까 이 지역, 가와치, 야마토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행렬식 무덤, 이 세 개의 무덤인데, 무덤 이름은 딱 잊으세요. 자, 이게 발대니까 안 쓸 수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 외기도 힘들고, 앨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세 개의 무덤이 최초 오랜 무덤인데, 여기는 아까 과도지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형태의 횡혈식 무덤이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과도적 형태 무덤이 있고 완성된 형태 무덤이 있으면은 횡혈식 무덤이 가장 나중에 이쪽으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완성된 형태의 돌칸 무덤인데, 이것들은 이제 가야 백제 사람들은 가와치 진출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역에 아까 5세기 초까지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백제 계통 소옥들, 횡혈식 이전에 수혈식 무덤을 쓰던 그런 이제 세력들과는 전혀 다른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횡혈식 묘를 쓰기 시작했다.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야 백제, 여기서 보면은 가야 백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지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일본 학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유적 유물들을 보면은 가야 계통 유물과 백제 계통 유물이 거의 동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5세기 어느 순간부터 가야 계통의 세력과 백제 계통 세력이 하나의 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하나의 세력으로. 그래서 그래서 다이센 곤다야마 무덤의 축제 시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본 바 있지만은,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유물들이 우리나라 무령왕릉에 나온 유물 똑같아요. 512년 이 무렵에 이제 죽은 그렇기 때문에 5세기 말 6세기 초를 벗어나지 않는다. 5세기 초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양식이 있잖아요. 20, 30년 동안 계속 동일한 양식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치 지역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떼무덤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와치의 가야 백제 세력이 나라 분지로 진출하게 된다 이거죠. 아까 이게 이제 가와치 지역이고 여기 야마토 지역이죠. 나라 분지라는 것은 야마토 지역이에요. 이게 5세기 말 6세기에서 진출하게 돼. 한 세력이 진출하면 기존 세력 지역을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장악했던 지역을 다 있고 분가하는 형태로, 또는 이제 분가를 남겨놓고 이제 본가가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동 개척하면서 지배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가와치 가라 백제 계통 세력이 5세기 후반기경 야마토 분지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야마토 분지 남쪽에 그 전시기에 볼 수 없었던 횡혈식 무덤, 나무관 고추묶기, 백제식에서 나무관에다 사람을 고추묶기. 그럼 그 전에 고추묶기가 아니고 어떻게 묘를 썼죠? 이게 보면 이 옹관 무덤에 있어서 구표묶기를 쓰잖아요. 구표묶기. 고추묶기는 현재와 같이 고추묶기인데, 그 전까지는 영남 그 무덤은 이렇게 해서 웅크리어가 들어가나 했잖아요. 구표묶기가 이제 항아리?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구표묶기에서 이제 고추묶기로 가는 거죠. 이 시대에 이제 고추묶기 되는 건데, 여하튼
예, 나무관 고추 묻기 이런 백제 무덤 같은 형식의 무덤이 등장한다. 이런 형식이라는 게 예, 백제의 묘제의 발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 계통이 나오는 거죠. 6세기 이후 예, 나라 야마토 분지의 정치적 중심지는 남쪽 야마토 분지, 이 남쪽 아스카 지역이죠. 아스카. 그럼 북쪽 뭐냐면 이 나라. 이 전체는 나라현이지만은 아스카 지역, 여기는 나라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야마토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 경로를 보면 예, 이쪽하고 이쪽 두 개의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곤지 신사가 있고 여기서 쭉 넘어가면 여기 이제 아스카 지역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이 진출은 소가시에 의해서 추진된다 이거죠. 소가시가 그러면은 대개 보면 475년 그 무렵이었으니까 5세기 말 그때 일본으로 가는 거죠. 일본 가가지고 이 지역으로 진출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석에 나오는 신공항우 동진이 있어요. 신공항우가 몇 년에 걸쳐서 동쪽으로 진출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규슈 지역에 있는 두 가지 후보지가 있어요. 두 군데 A 아니면 B. 지금 일본의 설이 이제 나눠지는데 여기 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네 지역 그다음에 가와치 지역을 거쳐서 야마토 지역으로 가서 야마토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이것을 만약 기원전 몇 년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기원전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세계 5세기경이라고 보는 거죠. 5세기경.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는 과정에서 5세기 말에 오고 여기에서 다시 소가시가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소가시가 진출하고 소가시가 그 세력하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제의 그 후국들은 백제 본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고 아까 계로왕이 죽으면서 그 태자 문주하고 목욕만자가 일본을 건너가면은 이 세력이 갔을 때 일본 어떤 세력 후국 세력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가시가 주도해서 이제 계속 동진 정책을 쓴 거죠. 몇 년에 걸쳐서.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지역 각 지역에 있는 백제 세력을 규합해 나가고 가야 세력도 규합해 나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가시는 야마토노 아야시 집단의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힘에 의해서 야마토 지역 진출을 강력히 추동했고 야마토 분지 남쪽에 거점을 두게 된 백제 가야계통 세력은 야마토와 가야지 넓은 지역을 지배 통제하는 데 기초해서 점차 사방으로 힘을 뻗쳐나가서 6세기, 7세기에 서부 일본을 통합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서부 일본이 통합된 시기는 6세기에서 7세기. 그것이 아까 뒤에 보면은 아스카 정권이 세워지면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스카 국가의 백제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야마토 지역에 있는 아스카가 나라분지 남쪽에 있는 거죠. 나라분지 남쪽에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기행을 갈 주된 지역 중 하나인데 다양한 형태의 이 시기에 유적 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백제에서 전파된 불교 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마토에서 아스카 정권이 불교 수입 과정을 보면은 일본서기 기록을 보면은 577년 1월 백제 왕이 불교 경전을 율사, 선사, 여승, 주술사, 절간 기술자를 파견한다. 절을 짓는 기술자를 파견해가지고 584년에는 미륵부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파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소가 우마코. 아까 말한 건 소가시 중에서 이 시기에 이제 우마코라는 사람이 이제 실권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중을 모집해서 그 모집된 중을 보니까 100% 백제 사람들이에요. 백제 계통 사람들이다. 그럼 590년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여자들은 모두 조선계 귀족들이다 이거죠. 그 중이 된 것은 귀족 출신들이 중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아스카사. 이걸 법풍사라고 하는데 이 아스카사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건물 형태는 아닙니다. 그 당시 건물 형태는 아닌데 이 아스카사가 일본 역사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최초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초 사찰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지금 실물적으로 증명한데 그 전에도 절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 최초 사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은 소가 우마코가 법풍사를 건립을 추진한 게 588년입니다. 그래서 590년에 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592년에 복도를 건설하고 593년 정월 불사리를 법풍사 절 기둥에 안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사리를 이 중심적 기둥 기초에다 안치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상냥식 비슷하게 우리는 상냥을 할 때 이제 뭔가 행사를 하잖아요. 이 안치식 할 때 그 의식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 의식을 수행하는 게 이제 일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 완공 후에 이제 소가 우마코 아들을 주지로 임명하는 거죠. 주지로 임명하고 그때 고구려 중 해자는 우리가 들어봤죠. 해자와 백제 중 해총을 절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게 아스카사입니다. 그러면 이 아스카사는 지금 이 모습 아니지만 이 백제적 성격을 살펴보자. 보면은 첫째 이 건립하는데 절을 짓는데 백제에서 보내준 기술자들이 모든 걸 지었다. 그런 거. 두 번째는 절의 위치도 이 지역이 그 옆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왕궁이 있고 전부 다 백제 계통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백제 계통이 집단 거주지죠. 왜냐하면 이 절터가 소가 우맞고 저택했던 곳이랍니다. 그 다음에 사리탑 안치의식에도 백제 성격이 드러나고 고고학적 견제에서 고구려 영향을 받은 백제 절간이다.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 절은 1탑 3금당식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도 보면 고구려적 성격도 있고 고구려 영향을 받은 백제적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것을 왜 백제 절간이라고 보면은 이런 이제 기본 설계는 고구려 영향을 받은 고구려식이지만은 기와라든가 탑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제식이라는 거예요. 고구려 절은 탑은 무조건 팔각입니다. 팔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백제식은 사각. 다부탑 석가탑도 사각이죠. 근데 이 고구려는 팔각이랍니다. 팔각.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탑 양식이라든가 기와는 100% 이제 백제 기와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구려의 어쨌든 1탑 3금당식 그 설계가 백제로 전수되었고 이 백제에서 전수받은 이 기술이 일본으로 전파되는.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문화의 가장 발전된 문화는 고구려에서 창조하면은 그것이 백제 옛날 가야에서 가야 또 신라로 전파되고 이 문화가 일본으로 다시 전파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뭐죠 이걸 불상은 그 당시 있었던 불상 그대로랍니다. 그것도 가보셨잖아요. 예. 그때 이 불상이 유효하게 남은 거죠. 자, 이게 이 불약상기라는 근데 이제 일본석에 이 기록이 없어요. 부상약기 아니에요? 부상약기 아니에요? 오타입니다. 역시 부상약기라는 거 보면은 왜 일본석이 없는 거예요? 일본석이는 기본적으로 조선 멸시 사상에 기초해서 쓴 거예요.
임나일본부설 뭐 이런 것들이 근대 일본에서 이것을 이제 그걸 왜곡한 측면도 있지만 일본 서기가 8세기에 만들어지는데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에는 완전히 침을 뱉고 뒤로 돌아서면서 한반도를 멸시하고 모든 문물교류를 당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옷이라든지 문화 많은 양상이 전부 다 일본하고 중국은 비슷해요. 옷을 뭐 근데 우리 이 조선식 옷 형식은 있잖아요. 뭐 저고리, 바지, 그다음에 두루마기 이런 형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식 옷이나 중국식 옷은 이게 저고리 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중요한 것 자체는 가라자에서 가라가 원래는 한반도 삼한 이런 한으로 썼는데 지금 전부 다 당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읽기는 가라자라고 읽는 거예요. 가라라는 것은 가야를 지칭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8세기 일본 쓸 때는 모든 문물을 한반도는 돌아보지 않고 당나라, 그냥 당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거기서 쓰지 않았겠죠. 왜? 원년 정월에 소가노미 소가 우마코라고 했죠. 스쿠네가 아스카 땅에 법흥사를 세웠다. 절기둥을 세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가노미, 시마노미와 함께 100여 명이 모두 백제 옷을 입었으며 보는 자들은 모두 기뻐했다는 거예요. 불사리를 감에 넣고 기둥 후 주춧돌 안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백제 옷을 입고 그렇게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호관, 백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천황도 포함되어 있겠죠. 천황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 백제 옷을 입고 그래 했다는 거죠. 소가 오마코를 위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랑 이른바 천황을 비롯한 당대의 높고 낮은 귀족들 모두를 가리켰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야마토 아스카 국가 모든 문무 백관이 백제 옷을 입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정권의 조선 백제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투만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기사들을 일본 서기에는 빼놓고 간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스카 사의 이제 가람 배치도 탑이 하나 있으면은 이 금당, 동금당, 서금당, 중금당 이게 보면은 평양에 있는 금강사 페사트 배치도입니다. 이 배치도인데 아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발굴된 건 이런 형태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서 보면은 부역 군소리 페사트에 보면 배치로 보면은 1탑 1금당 강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의 사천왕사 배치도를 보면 이 사천왕사도 우리가 이번에 갈 겁니다. 배치도를 보면 이런 형식이다. 근데 이건 이제 1탑 3금당식. 중요한 것 자체는 이 절을 지을 때 고마자, 고구려 자를 썼다는 거예요. 설계를 모든 건물 설계는 여기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구려 자를 쓴 설계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스카 국가가 이제 백제적 성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국가 통치 체제와 생산 토대도 백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스카 기본 생산 보통 수공업자라든가 이렇게 직접 기술자들을 말하는 거죠. 기술자, 그 다음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180% 총괄된 부공민인데 1부류는 왕궁 안에서 일하는 집단, 2부류는 국가의 관청 수공업 생산에서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조직 체계 자체는 백제의 부국제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카 정권 자체가 이 백제의 통치에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청 수공을 담당한 부공민들, 기술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백제에서 건너간 장공인들이다. 일본 학계는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포로나 이런 걸 잡아간 사람들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본 야마토 아스카 국가를 살펴보면은
소가시를 비롯한 백제동 세력이 권력을 잡은 것은 6세기에서 7세기다. 5세기 말 넘어가서. 그 다음에 횡혈식 돌칸 봉토 무덤이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시기다. 돌칸 무덤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봉토 흙을 한데 이것은 봉토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없어졌는지 봉토를 했을 거예요. 어느 때부터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돌칸만 남은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이시부타의 무덤인데, 이시부타의 무덤. 그런데 백제 시기도 여기 이 무덤의 주인이 소가 시의 어떤 권력자였던 소가 우마코가 이제 묻혀 있다라고 이것도 확인되지 않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가 시 묘. 그런데 이 돌이 하나가 아까 75톤이랍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인돌에서도 50톤 이상이면 왕릉급이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이게 75톤이니까 최고 권력자가 여기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 설계 역시 고마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횡혈식이라는 거죠. 이게 입구고 안에 이제 무덤칸이 있는 거죠. 횡혈식. 이게 이제 그 이시부타의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아스카 국가 백제 성격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아스카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발굴된 무덤 중에서 벽화 무덤이 2개 발굴됐어요. 벽화 무덤이. 이것은 다카마치츠카 무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무덤을 보면 길이가 2.6, 너비가 1m 좀 넘고 높이가 1점 높은 이런 이 벽으로 여기다 회를 칠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돌로 만들고 거기다 회를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리는 이 방식인데 이건 완전히 고려 벽화를 그대로 모사한 거예요. 이 그림은 그것을 이제 고구려식 벽화를 본딴 게 아니라 실제 고구려 화가들이 가가지고 그린 벽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은 그래서 돌칸 앞면 현재 2에서 7mm 두께의 회를 발랐고 그 위에 북쪽과 천정, 동서북 천정 여기에 이제 벽화를 그려. 물론 이쪽은 문이니까 문에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죠. 문 없어졌고. 근데 이 벽화는 7세기 말 8세기 초로 보고 있어요. 일본 학계는. 그렇지만은 북쪽 학계에서는 6세기 중엽경이다. 왜냐하면 이런 벽화가 그 당시에 유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횡구식 돌칸 무덤이라 횡구식이라 돌칸 무덤은 고구려 계통의 백제식이지만 벽화 자체는 고구려 100% 고구려 거라는 거죠. 특히 이 채색 주름치마를 입은 것을 비롯해 모든 것이 고구려 벽화. 고구려 이런 또 비슷한 벽화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벽화 이름을 소개를 안 했지만은 수살리 고분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들 이렇게 있고, 이건 뭔 그림입니까? 사신도죠. 현무. 그다음 백호 이런 그림들이 거기 가보면은 고구려 벽화하고 딱 비교를 하는 게 다 있어요. 그 표로 여기 이제 전시실 여기는 무덤을 직접 가보면 무덤 형태 그대로 만들어 놓은 전시실이 있어요. 복제 놓은.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 벽화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키토라라는 무덤이 또 있어요. 고구려 벽화 무덤. 거기에 이제 별자리들을 보면은 완전히 그것은 평양에서 보는 별자리야. 38도, 39도. 근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낫잖아. 평양에서 보는 하늘을 이제 별자리를 그려 놓은 거죠. 그만큼 이 당시에 고구려 어쨌든 화가들도 일본에 많이 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아스카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적 특히 백제적인 문화였다라는 거. 그러면은 현재 이제 아스카 정권이 일본의 통일 정권의 첫 정권이다. 보면 아스카 정권, 그 다음에 나라 정권, 아스카에서 나라로 천도하게 된 게 690년대. 690년대고
거기서 한 나라에서 한 100년 정도 있습니다. 790년대에 있고 790년대에 교토로 가가지고 이제 교토에서부터 이제 계속 근대 이르기까지 일본은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되면죠. 그래서 아스카 정권, 나라 정권, 교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때 이제 아스카 정권이 등장했던 이 시기 6, 7세기에 일본 통합이 이제 완료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자면은 다 됐는데 일본은 기원전 4세기부터 이제 AD 7세기니까 한 1000여 년 동안에 일본은 모든 문화는 거의 95% 이상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한반도 고려백제 신라 문화 그대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그런 한반도식 문화이지. 그래서 일본에서 창조된 문화는 거의 없다. 두 번째는 더군다나 일본에서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다. 이런 것은 언어 도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 설 자체는 완전히 지금 허구적인 것이고 임나일본부는 라는 것은 사실상은 이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장애가 되는 주로 기비지역 세력이 아까 했지만 스쿠야마 무덤을 비롯해서 거기도 큰 권력이 있어요. 가야 백제 계통에 이 세력과 어떤 갈등과 대립과 이런 과정에서 그 세력을 장악하고 거기에다가 국사를 파견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제 그 기비 지역에 있던 임나일본부를 한반도로 옮겨놓은 것이 일제 식민지 역사학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임나일본부를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서는 임나일본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일본에서 어쨌든 서부 일본이 통합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저희 단체에서는 내년 1월 19일 날부터 24일 4박 5일 동안에 그야말로 아마 후쿠오카 지역에 있어서 지역을 거쳐서 기비 지역, 오카야마 지역 거쳐서 이 오사카에 있는 나라 지역, 아스카 지역, 그 다음에 교토, 그 다음에 오사카 이 지역을 기행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선조들이 일본의 어떤 문물을 어떻게 전수해 나갔고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 진행되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우리 저희 강의를 좀 시청하신 분들 참가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